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큰일 하나 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A매치 주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십니까? 원래 이 축구 기자들에게 A매치는 뭐 사실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취재가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어진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이벤트이기도 한데, 이 A매치는 사실 그 경기 당일만 열리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대표팀 명단 발표서부터 해서 또 선수들이 소집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외파 선수들 입국하고 경기 마치고 출국하는 것까지. 맞네요. 이거를 다 챙겨야 이제 일종의 A매치 하나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많은 손발이 가는 이제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또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A매치 주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A매치는 홈 그리고 어웨이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자분들은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두 경기 다 하는 게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최종 예선은 홈앤드 어웨이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홈 경기를 두 경기 하면 나중에도 어웨이 경기가 두 경기 해서 그때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모든 게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까? 네. 시리아전은 어떻게 현장에서 취재하셨습니까? 저는 시리아전과 이란전을 모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셨다고요? 네,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취재 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 경기장에 가도 선수들을 만나서 인터뷰가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유튜브 채널을 했지만 이란전은 KB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초유의 일을 해봤습니다. 뭐 해설하셨나요? 아니요, 예리카3에서 이강용 아나운서와 함께 한준희 위원과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네. 재밌으셨겠다. 송지훈 기자는 어떻게 이란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사실 이란전이 우리가 정말 관심이 큰 경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막 샘솟는 그런 경기이긴 한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실 나라 간에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이란 원정을 갔던 우리 매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뭐 매체가 게을러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방역 시스템을 거쳐야 되고 격리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 취재를 아무도 못 갔다는 그런 뭐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런 슬픈 상황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에 전세기 띄웠었잖아요. 네. 전세기 타고 뭐 뒤 자리 하나 더 주세요. 뭐 이것도 좀 어려워. 사실 그 자리는 줄 수 있을 텐데 그 자리를 타고 거기 가서 이제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간까지가 좀 많이 오래 걸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도 이란까지 가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뭐 안방에서 TV로 우리가 중계를 지켜보긴 했으니까요. 두 분은 그러면 과거에 이란 가보신 적 있어요? 전 이란은 못 가봤고 전세기를 편도로만 타고 투르크메니스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네. 어디 있는지는 이제 사회과 부도라면 이란하고 이제 붙어 있는 한쪽은 좀 붙어 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고요. 그때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차 예선과 이제 3차 예선 그거에 이제 걸쳐 있는 경우였었는데 대표팀이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훈련장이 마땅치 않아서 터키에서 훈련을 하다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수교를 한 시점이라 기자들이 그 당시에는 터키에 있지 않았던 기자들도 한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왔다가 1박 2일만 하고 전세기를 타고 다시 날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송지훈 기자는 어떻게 중동 쪽 가보셨나요? 저는 사실 중동 취재는 한 열 몇 번 갔는데 축구로만 열 몇 번 갔었는데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란은 간 적이 없어요. 이란 빼고. 제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나라는 못 가봤고 아마 대부분 나머지 나라를 다 가봤는데, 이 중동 취재 가면 참 이상한 아마 반대로 이렇게 중동 기자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비슷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뭔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이요. 특히나 경기 중에도 그렇고 경기 아닐 때도 그냥 숙소에 있을 때도 아마 유청 기자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무슨 방송 같은 소리로 경전에 읽는 뭐 이런 소리 나는 그거 나오거든요. 이게 경기 중에도 나오는데. 경기 중에도요? 네, 이게 새벽에는 잠을 방해하고 경기 중에는 또 집중을 방해하는. 우리 입장에선 참 낯선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뭐 중동의 그 경기장 10만 명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남자.
그 남자들이 한꺼번에 지르는 소리.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 원정에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한 번도 없었고 이날 경기 전까지 2무 5패였었고 2무 5패. 네, 그리고 선제골을 터트린 것도 44년 전에 44년. 이영무 선수. 그러니까 예전에 기술위원장 때도 이영무 선수가 그 당시에 선제골을 터트렸었는데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기성용 선수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아자디 원정만 4번 다녀왔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보니까 박태환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 3시간 전에 이제 도착을 해서 몸을 푸는데 그 당시만 해도 5만 명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고 일종의 욕설을 하는데 정말 경기 전에 진이 다 빠진다.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시끄럽다. 연습부터. 네,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서 1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프리킥 차라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란에 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 시리아 그리고 이란 경기 승점 4점을 땄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3차전과 4차전은 어떻게 보면 이 벤투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처였다고 할 수 있는데 1승 1무 승점 4점이라 뭐 벤투 감독에게는 사실 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룬 그런 결과가 되온 거고요. 특히 홈에서 치른 이 시리아전은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결승골이 나오면서 힘겨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원정 이란 원정은 우리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갔었는데 물론 결과는 무승부이겠습니다만 그동안 봐왔던 원정 이란전 중에서 내용도 가장 좋았던 네.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얻은 2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유청 기자는요? 저는 축구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구는 모든 결과다. 걸 다 접어두고 네. 승점 4점이면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손흥민 선수가 2경기 다 골을 넣었잖아요. 저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이 2경기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우리 흥민이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는 못했다가 이번엔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전에는 뭔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못 찾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손흥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네. 경기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해법을 찾은 그런 경기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그 이란전 그 후반 3분에 나왔던 손흥민 선수 골 보면서 아마 두 분도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 적절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 그리고 후방에서 찔러준 볼을 제대로 받고 또 골키퍼와 1대1로 맞서고 또 골키퍼가 반응하기 직전에 반박자 먼저 차는 슈팅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이 모든 과정이 역시 손흥민이니까 이걸 해내는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거스러운 장면이 진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 흥민이가 달라졌어요 라기보다는 손흥민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 아니었을까요? 손흥민 사용법을 잘 몰랐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는 오히려 동료들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듯이 동료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편안하게 슈팅을 쏴라. 슈팅을 날리는 거에 우리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거에 맞는 이제 전술 전략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좀 힘을 낸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시리아전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1대1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떨궈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게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란전까지 이어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2경기 보면서 세 선수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손흥민은 제일 잘했고 황인범도 골을 넣었으니까요. 황인범 그리고 수비 김민재 어떻습니까? 이 3명. 세 선수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99점은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상황이었던 것 같고 특히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민재 선수는 정말 실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요. 사실 이란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지금 득점왕을 차지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과 첼시를 상대로도 골을 넣고 있는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막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벽 같더라고요. 큰 벽. 어제 최순호 전 포항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김민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는데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가도 된다. 그 정도. 미스가 하나도 없더라. 미스가 보는 맛이 없더라. 있다. 이러고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터키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네. 터키 언론도 김민재가 이 타레미 선수를 막는 걸 보면 역시 잘한다. 이렇게 들떴을 정도라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지금 김민재 혹시 뺏길까봐 노심초사한다는 얘기도 뭐 몸값이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사실 저는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이 손흥민과 김민재의 투맨 팀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공격에서는 손흥민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김민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팀이었는데 사실 허리가 약간 좀 누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풀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 두 경기가 황인범이라는 선수가 아. 뭐 야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단언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이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좀 상당히 기분이 많이 좋았고 우리가 이제 이 기성용 같은 이제 그런 선수로 커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포스트 황인범 기성용? 선수, 네 정말 많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는 뭐 칭찬이 중요한 거니까 두 경기 또 긍정적으로 볼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승점을 잃지 않았던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 뭐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시리아전에는 이기다가 마지막에 또 비길 수 있는 실점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막아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골을 먼저 넣긴 했지만 실점을 허용한 그 시점과 그 이후 시점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상대로 또 골을 내주지 않으면서 질 수 있었던 경기를 비겼다. 승점 4점을 얻었다는 거에 되게 긍정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팀에도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선수들이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뭐 시리아전은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사실 좀 가슴이 철렁하긴 했거든요.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칭찬했던 걸 반대로 다 뒤집으면 네. 그게 문제점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시리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반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 골이 나와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과정만 보면 사실 실패한 경기거든요. 만약에 1대1로 비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패였는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멱살 잡고 우리나라를 승점 3점을 갖다 준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이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은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명히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고 또 원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후반 중반 이후에 우리 선수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과연 이걸 뭐 전술적으로나 내지는 선수 교체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우리가 이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해답을 찾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점을 못한 건 분명히 잘한 거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살짝 좀 물음표가 생기고 끝났던 그런 경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또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경기 다 측면에서 무너지면서 이제 실점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술적인 그런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술적인 보완, 체력적인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청 기자? 체력은 보완할 수는 없고 진짜 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아 보완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날아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정 경기, 홈 경기를 연달아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대진표에서 상대는 약할지 모르나 시차나 이 비행 시간 때문에 상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선수들이 무조건 이제 10시간, 12시간을 날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체력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 선수를 빼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 시간도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이번 4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주 좋은 위치까지는 가긴 갔는데 송민 선수가 최종 예선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월드컵 본선도 나가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황희찬, 황의조도 소속팀에서는 잘하다가 와서 컨디션이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축구협회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11월 원정, 11월에 이제 경기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이제 경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선수들 좀 고루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좀 약간 이원화? 왜냐면 지금 뽑아놓은 선수 숫자는 20명이 넘잖아요. 근데 투입한 선수는 그냥 항상 그 선수만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벤투 감독이 좀 고집을 좀 꺾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류청 기자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홈으로 장기간 비행을 하고 와서
경기를 하고 거의 쉬지 못하고 다시 또 역시차를 겪으면서 유럽 가까이 있는 중동으로 가서 경기를 하죠.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사실 그냥 이게 뭐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류청 기자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 과연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100%의 컨디션으로 활용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분명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원화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이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이원화는 쉽지 기대도 안 않겠지만, 하십니까? 네,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청 기자 얘기한 대로 시간에 대한 조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뽑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벤투 감독이 완고한 게 여기도 한 가지 있는데 포지션별로 이제 뽑고 있거든요. 네. 그 사실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 뭐 23명에서 27명을 뽑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 포지션에서 경쟁 구도를 뽑는데 지금 그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서 이강인 선수가 살짝 밀린 것으로 보여요. 그 벤투 감독도 왜냐면 뽑다가 안 뽑았기 때문에 물어보니 전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안에는 이제 포지션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선수들보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모자란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수비력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더 바랄 것이 없고 공격적인 능력도 좋고 최근에 이제 마요르카로 팀을 옮긴 뒤에는 출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를 세웠을 때 얼마만큼 수비를 잘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뭐 다음에 바로 뭐 5차전 6차전은 아니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돌아오기 위해서 벤투 감독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종 예선이 6차전까지 있습니까? 최근에는 10차전까지 있습니다. 10차전이요? 네. 아직 경기가 엄청 남았네요. 네. 이재성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팀을 향한 SNS에 지나친 악플이 나오고 있다는 촉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사실 이란전에서 이제 그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지만 또 실점을 빌미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 이후로 좀 많은 이제 악플들이 달렸고요. 뭐 너 때문에 비겼다, 축구 접어라, 뭐 국가대표 반납해라, 은퇴해라 얘기까지도 막 있고 뭐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조차 민망한 좀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칭찬에 인색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잠깐 부진한 모습 가지고 가혹하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축구 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대표팀 동료 정우영 선수도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선수 개개인의 SNS에 가서 비난과 욕설 쏟아내는 이런 행동까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집 찾아가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게 아마 정우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팀 전체의 어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비난은 좀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도를 넘는 악플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조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4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란이 이제 3승 1무로 승점 10점 1위를 달리고 있고 한국이 2승 2무로 8점인데 재밌는 것은 3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아니라 네. 레바논이 승점 5점으로 돼 있고 레바논이 네, 그리고 4위가 UAE, 이라크 승점 3점씩 4, 5위가 있고요. 시리아가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랍에미리트가 4위로 밀려난 거 좀 의외인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속한 A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과 호주가 있는 B조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종 예선 B조 순위 정말 예상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승점 지금 4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12점이고 12점. 2위 호주 3승 1패로 9점. 뭐 여기까지는 그렇지. 두 나라 잘하니까 라고 생각할 만한데 3위에 지금 오만이 올라 있습니다. 2승 2패 승점 6점. 오만이요? 그리고 우리가 3위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일본은 지금 4위로 내려가 있어요.
승점은 같은데 일단 골드실에서 뒤져 있는 상태인데 2패를 했습니다 벌써. 그 뒤로 중국, 베트남 이런 순서인데 일본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일본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일본도 사실 한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대부분이 멤버로 보면 황금 멤버거든요. 네. 유럽에서 심지어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사실 유럽에서 보면 한국보다 더 먼 일본으로 날아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워낙 유럽파가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상대팀들은 그 부분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하면서 벌써 2패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본도 지금 4위인데 어떻게 해서 뭐 3위까지 올라가더라도 뭐 플레이오프를 해야 된다면서요? 일단은 그 조 1위와 2위까지는 본선에 갈 수 있고 예. 이제 3위로 되면 아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험난한 과정. 예, 이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할 수 있죠. 산 넘고 물 건너 이 노래 있잖아요. 바다 그 건너서. 노래 가사랑 똑같습니다. 예. 3위가 겪어야 되는 게 네. 일단은 대륙별 우리 대륙 안에서 A조와 B조 3위끼리 일단 먼저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또 다른 대륙 팀과 해야 돼요. 원래는 지난 대회까지는 북중미랑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남미랑 한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대륙을 건너가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네요. 아시아에서 살아남아도 예. 이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또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아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는 그런 조 3위가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가사 참 잘 지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조 2위는 무조건 수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A매치 기간이 끝났으니까 K리그 일정 바로 이어지는 겁니까? 네, K리그 일정이 바로 이어지는데 K리그 1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과 ACL. 4강 경기를 치르고요. 예. K리그 2는 바로 주말부터 경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는 이게 단판 승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단판제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단 그 다 경기, 이 우리 동쪽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는 다 열리게 돼요. 예. 포항 스틸러스와 나고야 그랜프스 이 경기가 있고 그리고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현대가 라이벌전이 있게 되는데 예. 이 8강전 승자는 바로 20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4강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주에서 열리는 이 대회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 4강까지 이미 가려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승 진출 팀이 일주일 안에 다 가려지는 겁니까? 네, 결승 진출팀이 다 가려지게 되고 그것도 가장 잔인하다는 단판 승부로 단판 가려지게 됩니다. 승부로. 어쨌든 뭐 홈으로 K리그 팀들이 이제 다른 팀들을 불러오는 거니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할 수는 있는데 날아온 팀이 일본 나고야 그랜퍼스라서 큰 뭘- 문제는 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나고야에서 오는 예, 정도면 제주도보다 조금 머니까요. 예, 예. 다만 이 8강에 이제 이쪽 동쪽 지역에서 4팀이 나가는데 4팀 중에 3팀이 한국 팀이기 때문에 결승을 진출할 확률도 그만큼 높긴 합니다.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가가 붙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말, 정말, 야, 이거, 이 질문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거 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뭐 어떻습니까? 예. 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울산이 분위기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단판이고 또 전주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울산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감이에요. 울산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 류청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울산이 올 시즌에 전북의 무패입니다. 근데 다만 전북이 계속 지고만 있을 팀은 아니고 예. 분위기는 울산이 좋지만 스트라이커 면에서는 또 전북이 외국인 스트라이커 2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아니,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신 거죠. 아, 예. 류 미꾸라지 되시겠습니다. K리그 1 그러면 일정이 언제 재개되나요? 네, 24일에 24라운드 수년 경기가 열리거든요. 네. 사실 33라운드를 다 했는데 왜 스플릿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24라운드 일정이 통째로 미뤄졌어요. 그 일정이 24일에 열리고요. 이 경기가 끝나면 이때 순위를 기준으로 스플릿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6개 팀? 네. 또 하위 6개 팀? 네, 맞습니다. 이제 파이널 A와 파이널 B가 되는데 아유. 그것을 갈리게 됩니다. 예. K리그 2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마지막 한 장, 이제 준 플레이오프행 티켓이 지금 한 장 남아 있는데 지금 전남하고 부산이 지금 맞대결이에요.
사실 1위 김천은 지금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우승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예. 근데 그거를 또 부천 이런 팀들이 이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아주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K리그 2에서 K리그 1으로 승격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1위는 자동 승격을 하게 자동 되고요. 승격. 2위부터 4위까지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3위와 4위가 붙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이긴 팀이 2위와 붙는데 3, 4위 경기에서는 3위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고요. 2위도 똑같습니다. 2위는 비기기만 해도 승강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네, 또 해야 승강 됩니까? 플레이오프로 가서 11위 팀과 K리그 1, K리그 1. 네, 11위 팀과 붙어서 네. 두 판을 해가지고 홈앤드와 웨이를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반대로 보면 K리그 12위 팀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고, 네. 11위 팀에게는 마지막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죠. 승강 플레이오프가 K리그 2 2위 팀과 붙어서 거기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여기도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똑같은 그런 아주 험난한 승부를 예, 펼쳐야 됩니다. 정말 축구 취재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축구 얘기가 끝날 줄 모르겠습니다. K리그도 있지만 사실 또 FA컵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아유, 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저 팀 우승했는데 왜 또 여기 와서 경기하고 있어? 하시는데 1년 12달 축구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